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텅 빈 화선지입니다. 사내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먹을 갈고 있습니다. 벼루 위에서 먹이 돌아갈 때마다 검은 물이 조금씩 고입니다. 사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딘가를 보고 있습니다. 종이 위가 아닙니다. 종이 너머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붓을 듭니다. 그 순간부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밑그림은 없습니다. 연필 자국도 목탄 스케치도 어떤 안내선도 없습니다. 빈 종이 위에 바로 첫 획이 내려갑니다. 고목의 줄기가 생깁니다. 가지가 뻗습니다. 가지 위에 매 한 마리가 앉습니다. 발톱이 나뭇가지를 움켜쥡니다. 눈동자가 찍힙니다. 그 눈동자에 세상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는 사이에 한 폭이 끝나니 붓이 그리는 것인지 바람이 그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이 장승업의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의 붓에 관한 것입니다. 그 붓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그렇게 빨랐는지, 그리고 그 속도 안에 어떤 깊이가 숨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동양화에서 선 하나를 긋는 일은 서양화에서 선 하나를 긋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화는 덧칠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리고 그 위에 다시 올리면 됩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먹은 다릅니다. 먹이 화선지에 닿는 순간 종이의 섬유 사이로 스며들어갑니다. 한번 스며든 먹은 영원합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화의 한 획은 삶의 한순간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 종이 위에 내린 붓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곱씹어 보면 동양화를 그리는 행위란 매 순간 자기 존재를 건다는 뜻이 됩니다. 한 획을 긋는다는 것은 이 선이 맞든 틀리든 아름답든 아니든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완벽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붓은 멈추게 됩니다. 틀릴까 두려워서 긋지 못하게 됩니다. 동양화가 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 순간, 이 호흡으로 이 선을 긋겠다는 결단. 장승업은 그 결단이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장승업이 밑그림 없이 그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그림이란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연필로 먼저 윤곽을 잡아두면 붓을 놀릴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승업은 그 안전망 없이 빈 허공을 걸었습니다. 첫 획부터 마지막 획까지 오직 머릿속에 완성된 그림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직필이라 합니다. 마음에 그림이 먼저 있고 손은 그것을 따라갈 뿐인 경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마음에 그림이 먼저 있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의 본질을 체득했다는 뜻입니다. 옛 화론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나무를 그리려면 먼저 가슴속에 대나무가 자라야 한다고. 눈으로 대나무를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대나무의 마디를 만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소리를 듣고 겨울을 견디는 대나무의 결기를 느끼고 마침내 내 안에 대나무가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붓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승업이 매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매의 형태를 외운 것이 아니라 매의 기운을 체득한 것입니다. 매가 하늘을 노려볼 때의 긴장, 먹잇감을 향해 발톱을 세울 때의 집중, 고목 위에서 바람을 읽을 때의 고요. 그 모든 것이 그의 안에 살아 있었기에 붓을 드는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장승업의 그림이 빠르다고 해서 대충 그린 것이 아닙니다. 호치도라는 그의 대표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매 두 마리가 고목 위에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크기는 세로 135cm에 가로 55cm, 종이 위에 수묵담채로 그려졌습니다. 얼핏 보면 단숨에 휘갈긴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매의 깃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세밀한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깃털의 결을 따라 붓이 방향을 바꾸고 먹의 농담이 깃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달라집니다. 색을 최대한 절제하여 매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입니다. 치밀한 계산입니다. 다만 그 계산이 붓을 들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을 뿐입니다. 위쪽까지에 앉은 매를 보십시오. 온몸에 긴장이 팽팽합니다. 당장이라도 먹잇감을 향해 날아갈 듯합니다. 나뭇가지도 매의 몸짓을 닮아 각이 심하게 꺾여 있습니다. 매의 긴장이 나무에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 아래쪽까지에 앉은 매를 보십시오. 한 발을 든 채 주변을 구경하는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도 매처럼 편안하게 뻗어 있습니다. 두 마리의 매가 다르듯 두 나뭇가지의 성격도 다릅니다. 화면 안의 모든 요소가 한 몸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매의 긴장이 나뭇가지에 스며들고 나뭇가지의 편안함이 매에게 건너갑니다. 뒤쪽에 연한 단목으로 그려진 대나무는 원근감을 만들면서도 강함 속에 부드러움을 더합니다. 이것을 기운생동이라 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서 서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 하나 빼도 안 되고 더 찍어도 안 될 만큼의 완성도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호치도 앞에 서면 매가 방금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 발톱이 나무 껍질에 완전히 안착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찰나의 순간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멈추기 직전의 떨림. 그것이 이 그림에 생동감을 주는 것입니다. 문인화가 정학교는 이 그림에 화제를 써주었습니다. 땅 넓고 산 드높아 장한 의기 더해주고 마른 잎에 풀소리 정신이 새롭구나. 장승업은 글을 몰랐습니다. 글자를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림에 글을 쓸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한계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의 순수함이기도 합니다. 이론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화론을 읽고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체득하여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를 몰랐기에 그의 눈은 더 깊이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글자로 세상을 정리하는 대신 온전히 눈으로만 세상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세상은 글자가 아니라 선으로, 먹으로, 농담으로 다시 내보내졌습니다. 장승업의 붓이
빠른 이유를 사람들은 천재성이라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천재성 위에 쌓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응원의 집에서 수백 점의 명화를 밤마다 보았습니다. 한 번 본 것은 몇 해가 지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그려도 가는 털 하나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번의 관찰이 몸에 축적된 결과입니다. 눈이 보고 머리가 기억하고 손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붓을 드는 순간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온몸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천재라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재를 노력 없이 타고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승업의 천재성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본 것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으로만 보는 것을 그는 몸 전체로 보았습니다. 한 번 본 그림이 그의 손끝에 남아 몇 년이 지나도 재현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관찰이 단순한 시각적 기억이 아니라 체화된 경험이었다는 뜻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몸에 새기듯 장승업은 그림을 몸에 새겼습니다. 명나라 궁정화가 임량이 매를 그렸습니다. 먹을 많이 사용하여 화면이 무겁습니다. 장승업의 선배격인 유숙도 매를 그렸습니다. 참새를 겨냥하는 매라는 전통적인 구도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장승업은 둘 다 보았습니다. 밤마다 화첩을 펼쳐 임량의 먹 사용법을 보았고 유숙의 구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넘어섰습니다. 임량의 무거움 대신 상쾌함을 택했고 유숙의 전통 구도를 버리고 두 마리 매라는 새로운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을 알되 전통에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호치도가 매 그림의 꼭대기에 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장승업은 전통에 정통했습니다. 원나라 왕몽의 산수를 본뜨기도 했고 청나라 상해파의 화풍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녹여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러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바다가 되는 것처럼 장승업 안에 들어간 모든 전통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장승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성과 전통성 위에 개성을 얹었다고.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승업은 전통을 먹었다고, 소화시켰다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나온 것만을 내보냈다고. 그의 붓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은 없었습니다. 산수화를 그리면 산이 솟아올랐고, 인물화를 그리면 사람이 숨을 쉬었고, 영모화를 그리면 새가 날아갈 듯했고, 김영절 지도를 그리면 그릇 위에 꽃잎에 아침 이슬이 맺힌 듯 했습니다. 김영절 지도라는 것은 청동기나 도자기 같은 그릇에 꺾인 나뭇가지, 꽃, 과일 등을 그려 넣는 정물화인데 중국에서 유행하던 것을 조선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장승업이었습니다. 새로운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조영모화에서 장승업의 특징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어떤 때는 극도로 세밀하게 깃털한 올 한 올을 살려 아름다운 채색을 입힙니다. 기러기 눈 주위를 하얗게 남기고 눈동자를 찍어 채색 없는 먹그림만으로도 갈대 사이의 바람 소리가 느껴지게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수묵으로 빠르고 대담하게
새의 기운만을 포착하여 순식간에 마무리합니다. 한 사람 안에 정밀한 공필과 자유로운 감필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섬세한 쇼팽도 치고 폭발적인 리스트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양극단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이의 모든 스펙트럼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백매 열폭 병풍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장승업이 사군자만을 단독으로 그린 유일한 작품입니다. 밑동이 벌어진 늙은 매화나무에 팝콘이 터지듯 점점이 핀 매화송이가 열폭의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녹묵과 단묵이 번갈아가며 나무의 몸통을 이루고 붉은 매화와 흰 매화가 서로를 비추며 피어 있습니다. 이 병풍 앞에 서면 매화 향이 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종이 위에 먹에서 향이 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승업이 그 안에 넣은 기운이 보는 사람의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코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운생동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림이 시각을 넘어 오감을 건드리는 경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법이었을까요? 속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눈이었습니다. 장승업의 눈이었습니다. 동양화에서 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동자를 찍는다는 뜻입니다. 옛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나라의 장승료라는 화가가 절의 벽에 용 4마리를 그렸는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완성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승료가 말했습니다. 눈동자를 찍으면 용이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자 장승료가 용 2마리에 눈동자를 찍었습니다. 그러자 벽이 갈라지며 용 2마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활용점정의 유래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눈동자는 생명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몸통을 그리고 비늘을 그리고 발톱을 그리고 수염을 그려도 그것은 아직 죽은 형태일 뿐입니다. 눈동자가 찍히는 순간 비로소 생명이 깃듭니다. 형태가 존재로 바뀌는 순간, 사물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것이 점정입니다. 장승업의 매 그림을 보면 이 이야기가 허황되지 않게 느껴집니다. 호치도의 매 눈을 보십시오. 작은 점 하나입니다. 붓끝에 먹을 묻혀 한번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 하나에 매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경계하는 시선, 날카로운 집중력, 먹잇감을 향한 의지, 고목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고독. 그 모든 것이 검은 점 하나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눈동자를 찍기 전까지 그 매는 그저 깃털과 발톱의 조합일 뿐입니다. 눈동자가 찍히는 순간 매가 살아납니다. 종이 위에 먹 자국이 생명이 됩니다. 장승업은 그 한 점을 찍기 위해 나머지 모든 획을 그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목의 줄기도, 뒤틀린 가지도, 깃털의 결도, 발톱의 각도도 전부가 그 눈동자 하나를 위한 준비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그 한 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에 종이를 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고 지는 하루의 빛 전부를 그 한 점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치도를 볼 때 매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찍힌 먹 한 점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동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운생동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요? 1500년 전 사역이 말한 그 네 글자의 의미를 장승업의 매 눈동자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가 죽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뒤집혀도 그림 속의 기운이 살아있으면 그 그림은 죽지 않습니다. 장승업이 한 점을 찍으며 그 안에 넣은 것은 먹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숨결이었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온 모든 순간의 응축이었습니다. 제자 안중식에게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1891년 봄 안중식이 육교화방으로 장승업을 찾아갔습니다. 장승업은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풍진삼엽도란에 안중식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3명의 협객을 그린다 했는데 화면에는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의 협객은 어디 있습니까? 장승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염객인데 뒤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네. 이 짧은 대화 속에 장승업이라는 사람의 전부가 있습니다. 그에게 그림이란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번째 협객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밖 어딘가에서 걸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이 시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된 한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화의 깊은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서양의 정물화는 시간을 멈춥니다. 그 순간을 영원히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동양의 그림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여백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먹이 묻은 부분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현재가 있습니다. 장승업의 그림에는 지금이라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이라는 시간이 함께 있습니다. 매는 곧 날아갈 것이고 협객은 곧 도착할 것이고 나뭇가지는 곧 바람에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앞에 서면 우리는 다음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정지된 화면 앞에서 움직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림의 힘입니다. 안중식은 그날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이 그림에 글을 썼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30년이 가까우며 선생도 또한 돌아가셨다. 이제 그림에 글을 쓰자니 자목 그 풍채가 떠오르는구나. 스승이 죽고도 그 그림은 살아있었습니다. 30년 전의 봄날 스승이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가 그림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귀염객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히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걸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그림의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는 시간, 끝나지 않는 이야기. 기운생동이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가도 기운은 남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림 속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장승업은 산수, 인물, 영모, 기명절지, 화조, 사군자 모든 영역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신이 돕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동양 예술 정신의 진수를 체득한 화가였다고 후대의 평론가가 적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기량과 넘치는 신운으로 19세기 동아시아 회화사에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고. 그러나 그 찬사의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장승업의 그림이 위대한 것은 기량 때문이 아닙니다. 기량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의 그림이 위대한 것은 그 안에 한 사람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지 출신으로
글도 모르고 족보도 없이 오직 눈과 손만으로 세상과 대면한 한 사내의 진실. 그 진실이 붓끝에서 울려나왔기에 13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의 그림 앞에서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의 깊이였습니다. 매를 그릴 때 장승업은 매의 형태를 본 것이 아니라 매의 기운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그릴 때 나무의 껍질을 본 것이 아니라 나무가 바람을 견디는 힘을 보았습니다. 그릇을 그릴 때 그릇의 윤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품고 있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매화를 그릴 때 매화의 꽃잎을 본 것이 아니라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의입니다. 뜻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형태 너머의 의미를, 겉모습 뒤의 본질을, 멈춰 있는 것 안에 흐르는 살아있음을 그리는 것입니다. 장승업은 그를 몰랐지만 사의의 정수를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론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붓으로 증명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쩌면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순수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론이 끼어들 틈이 없으니 오직 눈과 손만이 남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기운을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장승업이 도달한 경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장승업을 두고 중국적 소재를 많이 다루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러나 이 비판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장승업이 추구한 것은 시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세적인 것을 초월한 진정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높은 예술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시대에 묶이면 시대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본질에 닿으면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 그 앞에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장승업의 매를 보고 마음이 뛰는 것은 우리가 19세기 조선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기운생동의 본질입니다. 장승업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 안에서 녹인 뒤 붓끝으로 다시 내보냈습니다. 눈동자 하나에 종이를 담는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빛을, 이 순간의 바람을, 이 순간의 숨을 한 점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호치도의 매는 지금도 하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1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동자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장승업이 그 안에 넣은 기운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홍백매 병풍의 매화는 지금도 터지듯 피어 있습니다. 풍진삼엽도의 세 번째 협객은 아직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3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동양화의 힘입니다. 그것이 한 번의 붓질에 생명을 거는 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승업이라는 사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의 전부입니다. 진정한 예술이란 모든 현세적인 것을 초월한 순수한 아름다움에 닿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닿는 방법은 단 하나, 온 생명을 걸고 보는 것이라고.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 점, 눈동자 한 점, 거기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무엇 하나에 전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안에 여러분의 기운이 담긴다면 그것은 100년이 지나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장승업이 그랬던 것처럼 흩날리는 마음을 보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